환율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아무리 번영하던 나라더라도 쇠락의 길로 걸어요. 환율 상승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한 이유도 중국에 수출하던 우리 수출품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낮췄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명품 대접 못 받으니까 매출은 줄은 거죠. 미국이 네.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면서 물가 불안 해소하기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밖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다른 나라의 저축과 또 국제 금융 자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된 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몰려오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미국이 몇 번 그 덕을 좀 봤어요. 심각하게 진행되던 금융위기를 차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책을 펼쳤는데 그건 그야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에요. 임시 방편이었고 또한 그 땜질식 그 처방이었고 그 대증요법이 가끔은 효과를 보는데 그 근원을 찾아서 처방을 하지 않으면 만성 질병으로 발전해서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안이 없어요. 달러를 대신할 대안. 이제 유로가 대신할 수는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국제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는 통화들은 그 나라가 경제 패권을 쥐었을 때 그 역할을 해요. 이를테면 중세의 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중에서 베네치아가 경제 패권을 쥐니까 그 베네치아 통화가 이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포르투갈로 넘어가니까 포르투갈 통화가 또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하다가 금방 또 스페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경제 패권이.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통화가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패권이 네덜란드로 넘어가니까 네덜란드의 길드화가 이게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또 산업혁명으로 경제에 그 패권을 쥐게 된 영국으로 이제 이게 넘어가면서 영국 파운드가 그 기축통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패권은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죠. 네. 물론 미국은 세계대전 직후에 세계 산업 생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과 막강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공업 생산의 약 25%를 차지해요. 그래도 꽤 큰 규모고 여전히 지금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의 통화가 국제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거래나 인출이 쉬워야 돼요. 네. 그래야 누구나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또 가치가 장기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누구나 그 화폐를 가지고 싶어 하죠.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위해서는 그 외환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거래도 쉽고 또 가치도 그 안정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환율 조작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네. 정치가 불안해지면 화폐 가치는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국제 기축 통화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아주 불리한 입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분간 어려워요. 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라는 건 세상이 아는 일인데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지금 그 달러당 6.1 위안 하다가 지금은 7.1위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단기간에. 이렇게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가치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누가 위안화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또 그 중국은 노골적으로 그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환 시장은 거의 원시적인 수준이고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위안화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는데 누가 거기에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거기다가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에 거의 절대 군주국가처럼 가고 있잖아요. 네. 정치가 안정될 수가 없죠. 정치 안정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민주화예요. 근데 막 브릭스 국가들이랑 막 사우디 그 원유 결제도 위안화로 한다고 하고 점점 그리고 전체 세계 총 생산량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의 입지가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이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제 네. 커졌어요. 그래서 G2라고 불리잖아요. 네. 미국과 함께 이제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문제는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안 돼요. 그래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사우디 끌어들이고 러시아 끌어들이고 브라질 끌어들이고 인도 끌어들이고 해서 같이 우리끼리 국제 기축통화를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통화 스와프든지 아니면 기축통화를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든지 손해봐요. 중국이 손해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치가 지금 똥값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루브라 많이 떨어져 있죠. 또 브라질 헤라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또 인도는 그런 대로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 인도는 좀 통화 가치가 지금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중국이 힘을 모으고자 하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불안하고 뿐만 장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합지졸들이 모인 그런 느낌으로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을 대체하는 기축통화의 위치에 오르는 거는 좀 먼 얘기다. 당분간 어려워요. 근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개혁 개방 등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번영을 누렸거든요. 근데 시진핑 등장 이후에는 이 민주화가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네. 이 민주화라는 것은 민주 제도가 정착된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속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경제 성장이 한계에 왔다. 특히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정권의 최상의 목표가 돼요. 최고의 목표가 돼요. 그렇다 보면 이제 충성파들 중심으로 인맥을 구성을 해요. 지금. 경제 정책 부처도 마찬가지고 산업 부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의 충성파들을 임명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 성장력은 떨어지게 되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조그만 나라의 전쟁을 걸었다가 지금 이제 패퇴 직전이잖아요. 지금 대반격이 시작됐다. 그 이유가 군대에도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겠어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충성심이 좀 약하죠. 내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러시아 경우를 보면 공군 참모총장이 육군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공군의 지금 이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화라는 것은 국가가 강해지는데도 필수적이지만 경제 성장에도 필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없더라도 중국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2010년대 초부터서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져 왔거든요. 특히 이제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6%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경제 전문가도 중국이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적합한 분석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종의 사고의 벽이 지배하게 된 건데 바람직하게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내게 되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자꾸 믿게 되고 그 정책을 펼치게 돼요. 네. 그게 바로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예요. 아. 우리 말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아, 또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아까는 적자도 문제인데 흑자도 문제, 과잉 흑자도 문제. 그럼요. 성장률도 지나치게 높으면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적정한 수준이어야 돼요. 경상수지 흑자도 적정한 수준까지는 경제 성장을 일으켜요. 특히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성장률을 추동을 시켜줘요. 네. 성장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는 반드시 성장률을 낮춰요. 왜 그러냐면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지는 그 압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아우성이죠. 이제 그렇죠. 뭐 곧 죽겠다, 곧 이제 파산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정책 당국은 환율도 경상수지 흑자로 얻은 외환을 그걸 사들여서 그 환율 하락을 막아요. 네. 그래도 그게 금방 한계 이제 봉착하니까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로 유출을 시켜요. 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출로 애써 벌어들이는 소득을 금방 해외로 유출했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해외로 유출됐으니 어떻게 돼요?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져요. 이게 지금 일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근데 경제 병력이 없으니까 지금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경제 병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병리학적 관점이라는 건 뭔가 밸런스 이런 건가요? 경제 병리학이라는 것은 일반 경제 원리도 중요해요. 네.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진행하는 일반 경제 원리가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임상 사례예요. 네. 좋은 의사는 병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그렇죠.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임상 경험을 장기간 거쳐야 좋은 의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에서 임상 사례를 열심히 연구해야 그 경제 병리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임상 사례를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위기 혹은 이제 금융위 이런 게 진행되는 그 경제 원리를 거기서 또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상 사례를 그만큼 열심히 연구하면서 경제 병리학과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도모를 해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상수지 흑자는 성장에 도움이 돼 이렇게 믿고 말아요. 그럼 이게 이제 사고의 벽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35년 가까이 저성장을 장기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도 벌어진 일이고. 중국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좀 과다한 나라들은 다 성장률이 2%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출 기업이 조금 막 아우성 칠 때 오히려 이제 환율을 조금 더 이제 자국 통화를 강세를 시켜서 더 긴장하게 하고 더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여기서도 살아남아라 이렇게 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는 호전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반대거든요. 네.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그 나라는 경제 번영을 혹은 경제 패권을 누려요. 네. 반면에 환율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아무리 번영하던 나라더라도 쇠락의 길로 걸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론보다 현실이 먼저잖아요. 그 현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반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틀렸어요. 수출은 총 매출액이고 또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두 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준을 일치시켜야지. 부피를 일치시키든지 무게로 일치시키든지 일치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치를 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매년 달라지는데 9.5에서 9.8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고 반면에 내수는 90%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유리하겠어요? 환율이 상승할 때 유리하겠어요? 환율 내릴 때. 그럼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주요 자원들, 우리 자원 전부 다 지금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네. 그 물가 안정에 기여하잖아요. 시설재, 기타 재화들도 우리가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내수는 활성화돼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한 상식을 외면하게 하는 게 현재 경제학이에요.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IMF 때 저희 환율이 막 700원, 800원 막 이랬잖아요. 그건 너무 낮았던 건가요? 그때는 사실 이런 조금 지금과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초래한 거예요. 네. 경상수지 적자가 과다하게 누적이 되면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잖아요. 네. 그 외환보유고 고갈이 지금 외환위기거든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수지까지 또 악화를 시켜요. 환차손이 생기니까. 네.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환율이 그 수출과 수입의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수출은 유리해지고 수입은 불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건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으면 환율이 상승했어야 하는데 외환위기 직전에는 당시에 종금사라고 그러죠. 종합금융회사들. 이게 그 6개에서 30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네. 이 종금사는 해외에서 외자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이제 돈 장사하는 업종이었었고, 당시에 이제 그게 주요 기반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그 고향에 기반을 둔 데였어요. 그래서 외환위기 터진 다음에 부산 경남 엄청 어려웠어요, 경제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종금사를 뭔가 대가를 받고 신규 설립해 줬는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환차손이 생기잖아요. 종금사 다 망해요. 네. 그러니까 종금사 살리려고 환율을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걸 이제 막다가 결국은 외환보유가 고갈되게 됐죠. 그때 상황과 지금 달라요.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특히 우리나라 수출품들이 다 명품대로 다 올라섰어요. 펀더멘털이 올라간 거예요. 당시에는 값이 쌀수록 많이 팔렸어요. 근데 명품일수록 값이 싸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출은 줄어요. 우리 EU하고 우리가 FTA 체결할 때 유럽의 명품 회사들이 관세가 30-40%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FTA 체결되자마자 이 유럽 명품 업체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네 명품 가격을 다 끌어올렸어요. 그래요. 명품 가격은 떨어지면 그 명품 대접 못 받아요. 우리나라 수출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감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어려지면서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것 등등이 있는데 환율 상승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한 이유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수출품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낮췄단 말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명품 대접 못 받으니까 매출은 줄은 거죠. 그 양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예요. 그러네요. 이게 상황에 맞게 그런 전환을 잘 해야 되겠네요. 면밀히 살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경상수지 지나친 흑자의 문제가 정말 뭐 비단 중국, 일본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문제가 될 거예요. 한국, 대만, 독일 다 같아요. 너무 수출 위주로 이렇게. 그런 쪽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건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이 될 경우에 이게 급성 질환을 일으켜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만성 질환을 일으켜요. 이건 우리 몸과 똑같아요. 네. 영양분을 과다하게 섭취하잖아요. 그럼 만성 질환이 일어나잖아요. 성인병 등등. 근데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방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경상수지 적자는 급성 질환을 일으키고 또 경상수지 흑자는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이게 경제 병약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못해요. 다른 분들은. 저는 경제 병약 왜 경제학이 없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